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 리뷰라는 책으로 역사에 대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책은 지금 핫한 주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뿌리부터 기원부터 알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에서 역사책이지만 골랐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인지, 우크라이나 출신 유명인사들은 누가 있는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뿌리는 무엇인지, 미래 유럽의 문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자 해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 책이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인데, 이 저자가 구로카와 유지라는 사람인데요. 저도 아무리 구글링을 해도 이 사람의 얼굴 사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근데 저자 양력을 보니까 이 사람이 도쿄대학교 출신으로 외교관인데요.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사 출신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외교를 했던 대사가 쓴 책이죠. 역사책. 대단히 재밌고 흥미롭은 책. 우리나라에도 그 전에 몇 권의 우크라이나 관련된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지금 핫하게 팔리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점을 잘 골랐다는 측면도 있지만 책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요, 먼저 설명하자면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크고 독일보다 큽니다. 그리고 인구는 거의 프랑스에 맞먹는 5천만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쵸? 그러니까 이 동유럽과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소위 말하면 이제 가운데 균형추를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게 동유럽이나 유럽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 쪽으로 갈 것이냐 따라 가지고 유럽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양쪽 다 포기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하면 뭐가 떠올라요? 곡창지대,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가 떠오르죠. 전 세계 밀 생산량의 3위죠.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우크라이나. 그리고 별명이 유럽의 빵바구니입니다. 밀을 많이 생산하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땅이 좋은지 한 번도 비료를 주지 않았는데 곡물이 비옥하게 자란 토지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런 우크라이나의 공산주의가 이제 도입된 이후 두 차례나 대기근, 한 번은 레닌 때 있었고요, 한 번은 스탈린 때 인위적으로 있었던데, 첫 번째 때 알레기, 두 번째는 거의 350만 명이 굶어 죽었던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었죠. 그런 비옥한 땅덩어리에서 집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도 아니죠. 조지아 공화국의 이제 스탈린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농민들, 쿨락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러시아의 쿨락을 해체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대기근을 일으켰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 이 영화를 아시는 분은 50대 이상일 거예요. 40대도 모를 거고요. 30대는 더더욱 모르겠죠. 20대는. 대장 브리바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율브린다입니다. 율브린다가 변방을 하고 있어서 마치 만주족 같은데, 바로 이 사람이 코사크라고 하는 코사크족인데요. 코사크족 기병대. 이 코사크코가 이제 만주족처럼 머리를 이제 중간만 남기고 빡빡 밀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권력은 전형적인 슬라브족입니다. 코사크족들이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쪽에 스텝 지역에 살던 군대를 말하는데, 이 코사크의 원은요, 키예프 공국이라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라는 이제 인식이 생기기 전에 키예프라는 이제 지금의 수도지 않습니까? 그 중심으로. 그게 러시아 이쪽 지방의 최초의 국가고, 러시아를 이룬 모스크바 공국보다 먼저인데, 이 키예프 공국이 이제 몽골의 함락을 받고 킵차크 한국이 생기잖아요. 킵차크 한국이 망하면서 크림 한국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 살던 몽고인들을 타타른이라고 불렀는데, 타타른들이 이 슬라브족을 납치해가지고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이제 용맹하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오스만 투르크나 이제 크림의 타타르인들에게 맞섰기 때문에 그들을 용맹한 기병으로 러시아에서도 많이 썼죠. 코사크 기병이 바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 대장부리바라는 영화가 이제 이 원작 소설을 쓴 고골이라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의 유명한 문인이, 이 고골이 바로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그리고 마제파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코사크 출신으로 이게 우크라이나 지표인데 우크라이나의 독립의 영웅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한테는 친숙한 인물들 이름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크림의 타타르인들. 근데 이 타타르인이면 몽고인들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몽고인들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쵸? 아무래도 피가 섞였나 봐요. 그리고 저도 이제 크림 타타르인들이 전통 풍습이랑 여자들 얼굴들 보면은 이제 동양인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고려는 코리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몽고인들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많이 그쵸?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오래 살면서 좀 다른 진화의 길을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크림 타타르인들이 이제 크림족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벨로루스인도 살고 러시아인도 살고 물론 압도적 다수는 우크라이나인이지만 유대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소련 러시아 영토에 250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유대인이 그중에 50만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살았을 정도로 우크라이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타타르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민족 국가죠. 예.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인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아시죠? 저는 베토벤과 함께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예요. 예, 바로 차이콥스키입니다. 이제 그렇게 슬라브족을 멸시했던 히틀러조차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차이콥스키는 진짜 슬프고 진짜 비장하고 그리고 진짜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를 갖고 있고요. 차이콥스키의 조부가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차이콥스키 여동생은 그 우크라이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그 소위 말하면 영감을 얻었습니다. 알렉산드라라는 여자인데요. 예, 그리고 차이콥스키는 1870년대에는 해마다 그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곡을 탄생시켰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민족음악가 민요를 연구하여 자신의 작품에 도입했다. 예를 들어 안단테 칸타빌레는 다비도프의 저택에서 일하던 페치카 목수가 콧노래로 응얼거리던 우크라이나 민요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그 유명한 거죠. 예, 제1악장의 주제는 카미안카 거리에서 코브자 8연으로 된 민족 전통 악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연주하는 맹인이 노래한 것을 채거한 것이라고 한다. 발레 유작 백조의 호수 그 유명한 카미안가에 사는 조카들을 위해 만든 일막의 무용극이 그 원형이 됐다. 그 밖에 교향곡 제2번 소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소러시아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오페라 에브게니 오네킨, 이제 유명한 게 푸시킨의 원작 소설이 있죠. 그 다음에 마제파, 바로 혁명 영웅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집회로 피아노 협주곡 제2번 그 유명한 그쵸 등이 카미안카에서 만들어졌다. 차이콥스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카멘카의 집에 간직된 과거를 사랑한다. 이 집은 시적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푸시킨의 모습이 떠오른다. 카멘카에서는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에서 찾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우리 차이콥스키의 4분의 1은 우크라이나입니다. 고르바초프도 우리가 알고 있지 카카스 지방 출신이고 이제 모스크바 대학을 나왔지만 절반은 외가가 우크라이나인이에요. 예,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죠? 이 사람 때문에 러시아가 해체됐고 지금의 이 모양 이 꼴의 그죠? 나라가 됐다고 그죠?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 고르바초프입니다. 근데 고르바초프가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 망하고 그죠? 사회주의가 몰락했었던 이 사람도 우크라이나인이에요. 실은 피는 유대인인데 바로 누구냐면 스탈린과 함께 치열하게 권력 싸움을 했던 그리고 러시아의 적군을 창설했던 실제로 2인자였던 레닌에 뒤를이어서 러시아 혁명을 만들었던 레닌의 동지이기도 했던 레프 트로츠키입니다. 이 사람도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피는 유대인, 밀종은 다르지만 하긴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가 한 300년 정도는 러시아 제국 속에 그리고 소련 속에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 1900년대 초반에 특히 그리고 계급이나 이것을 중시하는 이제 공산주의에서는요 민족을 부정하는 입장이잖아요. 노동자들이라는 어떤 계급은 연대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독립의식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톨스토이도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그리고 서열 3위 스탈린은 서열 4위였어요. 서열 3위의 지노비에프도 근데 이 사람도 결국 스탈린에게 제거당하는데 바로 지노비에프도 우크라이나 출신 그쵸?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일리아 에렌브라크르는 레닌상도 받고 스탈린도 받았던 러시아를 대표하는 시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팔티잔 활동도 했는데 그쵸? 우크라이나에서 나중에 어떤 시를 줬는데 끔찍한 시를 줬어요.
얼마나 독일군들이 그쵸 러시아에서 그쵸 유대인들과 러시아인들을 많이 죽였는지 거기에 흥분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독일을 침공할 땐 그런 죽여라라는 시를 그쵸 예, 쓸 정도로 좀 어떻게 평소 엘렌부르크 같지 않은 그런 시를 뱉죠. 그 정도로 러시아와 독일은 그때 인간이 할 수 없는 서로의 그치 어떤 만행의 극과 극을 극행을 보여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엘렌부르크도 유대인인데 우크라이나 출신. 그리고 이 사람, 이 바로 리센코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로 리센코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생학을 그쵸? 예, 거부하고 생명적에서 후성 유전학 그러니까 학습한 내용이 그쵸? 예, 쉽게 말하면 후대에 이제 유전될 수 있다. 즉 학습이나 환경이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 그래서 스탈린의 마음을 독차지한 소련 최고의 권력자 과학자였습니다. 이 리센코도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사람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록셀리나예요. 예, 우크라이나의 여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여자가 오스만 트루크에 이제 팔려가서 소위 말하면 이제 궁녀가 됐다가 황제 술탄의 총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정식 황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스만 트루크의 술탄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오스만 트루크라는 이제 그 서부아시아에서 제일 강했던 이슬람 제국에 이때부터는 그쵸 절반의 피가 우크라이나 피가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세브첸코라고 유명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민족 시인이에요. 이 사람도 동상이 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우크라이나라고 부르는 게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게 그렇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어로는요 변방지대란 뜻, 즉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가 하나고 우크라이나는 저 어떻게 보면 폴란드랑 그쪽에 이제 가깝다 보니까 변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더 우크라이나라고 부르면요, 그 러시아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변방지대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러시아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항상 우크라이나로 불러달라는 그 주장을 하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과는 이렇게 달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래 한민족이었다. 다만 몽골 침략과 오스만 투르크,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임시적으로 지배를 받았습니다. 20% 정도의 영토는 독일 등 외세 때문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원래 키예프 공국이 있었고 키예프에 러시아라는 이름이 있다가 러시아가 따로 떨어져서 러시아가 된 거다. 모스크바 공국이 러시아가 되기 전부터 키예프 공국이 있었고 우리들이 동슬라브족의 정통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다른 민족이었다. 아니다. 같은 민족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두 국가의 그쵸? 예, 차이점인 거고요. 호멜리츠크라는 이 우크라이나 정치인이 폴란드랑 그쵸? 스웨덴을 동시에 상대하기 힘드니까 러시아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때 폴란드랑 외세를 내쫓았던 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천추의 한이 된 거예요. 그걸 빌미로 러시아는 우리가 원래부터 너희랑 같은 민족이고 하나의 국가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니까 지금 그걸 다시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러시아를 볼 땐 우크라이나의 그 넓은 땅과 그리고 비옥한 이 토지 그렇게가 부럽겠죠.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푸틴은 죽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푸틴이 죽으면 또 다른 그죠 민족주의자가 나와가지고 그죠 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독립을 맛본 민족을 1992년입니다. 다시 지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현재 전쟁의 답보 상태가 그쵸 세계 랭킹 2위의 소련이 러시아가 그쵸 지금 전쟁을 한 지 거의 2달 됐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예, 피해자 만들고 있고 그건 그만큼 독립을 그쵸 맛본 민족이 다시는 그쵸 예, 외세의 지배당하기가 불가능하게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예. 유럽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히틀러가 동유럽과 소련에 했던 일에 대해 히틀러가 참 바보짓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해방군으로 보여줘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소련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민족주의가 강했으면 그들을 이용해서 동맹군으로 대해주고 그들을 그쵸 예, 똑같은 슬라브족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쵸 예, 그들을 그쵸 반스탈린 가뜩이나 군대 수도 부족했는데 그랬으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하는데 하여튼 동유럽과 소련이 했던 일에 대해 지금 유럽은 러시아의 푸틴에게 보복당한다는 느낌. 결국 서진하는 러시아는 독일의 재무장을 불러올 것이고 세계는 그쵸 다시 한번 그쵸 독일이 다시 재무장한다면 그 당시 2차 세계 때 히틀러가 전략적인 그쵸 미스를 해서 그렇지 V2 로켓을 비롯해서 그쵸 예, 최초의 음속 전투기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그쵸 예,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하자면요. 중립국인 일본의 외교관이 쓴 중립적인 책으로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다른 나라라는 생각을 거쳐준 책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부축해주는 책이고
저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좀 철학적이요.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는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좀 이랬으면 좋겠다나. 그쵸? 민족주의는 민족대로 있으면서, 그쵸? 미국 같은 나라들은, 그쵸? 중국은 완전한 동화 정책이니까, 그건, 그쵸? 예, 논의의 대상이고요. 미국의 샐러드볼은 정말 이상적인 것 같아요. 각 민족, 유대인은 유대인, 그쵸? 그리고 이태리인은 이태리인들이, 독일인은 독일인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미국이라는 더 큰 나라에, 그쵸? 예, 한 부분이 되는 그런 민족주의와 세계주의가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